강도진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었다. 해외 출장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한 것이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고요한 실내에 울려 퍼졌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수 냄새가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것은 아내 이현주의 것이었으나 평소와 달리 훨씬 진하고 자극적인 향기였다. 거실에는 은은한 간접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바닥에는 낯선 남자의 구두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다. 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불길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였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믿기 힘든 광경과 소리가 흘러나왔다. 거친 숨소리와 살길이 부딪히는 적나라한 소음이 도진의 고막을 때렸다. 그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대 위에서 엉겨 붙어 있는 두 남녀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이현주와 자신의 최측근 비서 박민석이었다. 도진이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었다. 민석은 도진이 부재 중인 틈을 타 주인의 침실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주는 그런 민석의 품에 안겨 교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눈앞의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도진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보다는 차가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보통의 남자라면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주먹을 날렸을 것이다. 하지만 강도진은 오럼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경영자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이성이란 이름의 두꺼운 벽 뒤로 밀어 넣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두 사람은 옷을 챙겨 입고 변명할 것이고 상황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것이 뻔했다. 더 중요한 것은 박민석이 단순히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도진의 개인 자산 관리부터 회사의 은밀한 내부 회계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금고직이었다. 이 배신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노리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만듦으로써 현실 감각을 유지했다. 도진은 소리 없이 뒷걸음질쳐 현관으로 돌아왔다. 벗어두었던 구두를 다시 신고 들어왔던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자신의 세단 뒷좌석에 앉은 뒤에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그는 운전석에 앉은 수행기사에게 회사로 가자고 짧게 지시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도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감정들을 삭제하고 오직 상황 분석과 대처 방안만을 빠르게 연산하고 있었다. 아내와 비서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심야의 오럼그룹 본사 집무실은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도진은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박민석의 최근 행적을 되짚어 보았다. 민석은 최근 들어 부쩍 야근이 잦았고 결제 서류에 미세한 숫자 오류들이 발견되곤 했었다. 그때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명백한 의도성을 띤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연주 역시 쇼핑과 모임 핑계로 외출이 잦았고 카드 사용 내역이 불투명했다. 두 사람은 도진이 일에 파묻혀 가정과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틈을 타 그를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해 준비해 둔 것으로 박민석조차 존재를 모르는 물건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도진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아내 이현주와
비서 박민석의 모든 통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라는 명령이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은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이제부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이자 신뢰를 주는 상사를 연기해야 했다. 두 사람이 방심하여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완벽하게 속여 넘겨야 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달콤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맞이할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도진은 마치 금방 공항에서 도착한 사람처럼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어제와 달리 불쾌할 정도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 향기는 어젯밤의 비릿한 정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급조된 위장막임을 도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던 이연주가 그를 보자마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지만 도지는 역겨움을 참아내며 능숙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연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과장된 애교가 섞여 있어 그녀가 내심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방증했다. 도지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어제 낯선 남자의 구두가 놓여있던 현관 바닥을 응시하며 차가운 눈빛을 빛냈다. 도지는 피곤한 기색을 연출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고 연주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 사이로 그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출장은 어땠는지, 예정보다 일찍 온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그녀의 말 속에는 탐색의 의도가 다분했다. 도지는 현지 계약 문제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일정을 당겼다고 둘러대며 그녀의 표정 변화를 살폈다. 연주는 안도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도지는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비소를 흘렸다. 그녀가 내민 커피는 따뜻했지만 도진의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이 연기하는 모든 행동과 표정이 저들을 파멸로 이끄는 치밀한 각본의 일부임을 상기했다.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도진이 오럼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평소처럼 근엄하지만 예의 바른 미소로 답하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장 박민석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를 맞이했다. 민석은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말끔한 얼굴로 도진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젯밤 짐승처럼 헐떡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도진은 민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수고가 많다는 상투적인 인사를 건넸다. 민석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지만 도진은 모른 척하며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도진의 뒤를 따라 들어오며 오늘 예정된 일정과 결제 서류들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책상에 앉아 민석이 내민 서류들을 검토하는 척하며 그를 관찰했다. 민석은 도진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긴장한 듯 손끝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빈도가 평소보다 훨씬 잦았다. 도진은 펜을 들어 서류 한 장에 서명하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이번 출장에서 극비리에 진행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네에게만 특별히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민석의 눈이 호기심과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도진은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오럼그룹의 향후 10년 먹거리가 될 신도시 개발 계획인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민석의 시선이 USB에 고정되는 것을 보며 도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도진이 건넨 USB 안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재무 데이터와 가상의 설계 도면들이 들어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전문가가 정밀 분석하면
치명적인 법적 결함과 횡령의 증거처럼 보이는 함정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었다. 도지는 민석에게 이 자료는 이사회의 승인 전까지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민석은 충성을 맹세하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가 돌아서서 나갈 때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를 도지는 놓치지 않았다. 민석이 나가자마자 도지는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보안 팀장이 비밀리에 설치해둔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 속에는 민석의 자리와 그가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민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살피더니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도지는 외부 미팅을 핑계로 회사를 빠져나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도진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정보 분석 전문가와 사설 탐정이 상주하는 비밀 아지트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과 화이트보드에 붙은 연주와 민석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탐정은 도진에게 지난 몇 달간 두 사람이 미래를 즐겼던 호텔의 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서를 건넸다. 그들이 도진의 돈을 물쓰듯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사실은 이미 예상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도진은 감정을 억누르며 전문가가 분석한 민석의 차명 계좌 내역을 꼼꼼히 살폈다. 민석은 도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전문가는 민석이 횡령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정황까지 포착해냈다. 도진은 이 모든 증거들을 당장 터트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라고 지시했다. 적을 잡으려면 꼬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통 전체를 날려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에게 민석이 오늘 가져간 가짜 데이터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자동으로 위치와 접속 기록이 전송되도록 설정된 악성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전문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민석이 파일을 복사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다. 도지는 그 붉은 선이 마치 민석의 목을 조여가는 핏빛 밧줄처럼 보였다. 저녁이 되자 도지는 연주에게 전화를 걸어 근사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기념일조차 챙기지 못했던 그였기에 연주는 의아해하면서도 기쁜 목소리로 응낙했다. 도지는 시내에서 가장 비싼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일부러 민석에게도 동석을 요구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비서실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는 명분이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세 사람은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테이블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오가고 있었다. 도지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하며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가장 믿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 든든하다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연주와 민석은 찔리는 구석에 있어 어색하게 웃으며 와인을 들이켰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지는 일부러 회사 내부의 파벌 싸움과 자신의 불안한 입지에 대해 과장해서 이야기했다. 이사회 내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어 힘들다는 식의 하소연을 늘어놓자 민석과 연주의 눈빛이 교환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도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도진은 스테이크를 썰며 칼질을 하는 손에 힘을 주었다. 접시 위에서 붉은 육즙이 배어나오자 마치 배신자들의 피를 보는 것 같아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민석에게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계열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헛된 희망을 심어주었다. 민석은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도진을 비웃는 조소가 서려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주는 도진의 팔짱을 끼며 오늘 저녁이 너무 행복했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도진의 고막을 긁어댔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운전석에 앉은 민석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두 사람을 힐끔거렸다. 도진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1단계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적들은 도진이 제공한 미끼를 확실히 물었고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들이 안심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며칠간은 방관자 모드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집에 도착한 도진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하루 종일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니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연주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의 상징이 아니라 기만의 증거물일 뿐이었다. 도진은 액자 뒤를 열어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낮 동안 연주가 집 안에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연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친구와의 통화에서 도진을 멍청이라고 비하하며 민석과의 미래를 꿈꾸는 역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진은 녹음 내용을 들으며 분노 대신 차가운 사리를 다졌다. 며칠 후 도진은 회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임원들에게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보안 유지를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석은 도진의 뒤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다. 민석이 이미 경쟁사인 태산그룹의 임원과 비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다. 태산그룹은 오럼그룹의 숙적과도 같은 존재였고 민석은 그들에게 가짜 데이터를 넘겨 거액의 뒷돈을 챙길 심산이었다. 도진은 회의 도중 일부러 민석에게 의견을 물으며 그를 시험했다. 민석은 도진이 가르쳐준 대로 답변했지만 그 내용 속에는 태산그룹이 좋아할 만한 정보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도진은 민석을 따로 불러냈다. 그는 민석에게 태산그룹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보안 점검을 지시했다. 이것은 민석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그가 더 과감하게 움직이도록 부추기는 일종의 촉매제였다. 민석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도진은 민석의 등을 두드리며 자네만 믿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민석이 나가자 도진은 책상 아래 숨겨진 버튼을 눌러 블라인드를 내렸다. 이제 곧 태산그룹이 미끼를 물고 덤벼들 것이고 민석은 그 대가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도진은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날 밤 도진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며 옆자리의 연주를 의식했다.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 속에서 번쩍거렸다.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임이 분명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도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는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계획을 공유하는 내용이었다. 도진은 이불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전화기를 뺏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완벽하고 잔혹한 복수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내일 있을 중요한 이벤트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다음날 아침 도진은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했다. 연주는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도진은 그녀가 민석과 함께 태산그룹 관계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건넸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사라는 말과 함께였다. 연주는 환호성을 지르며 도진의 볼에 키스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엄숙하고 비장해 보였다. 그는 오늘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덫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도진은 회사 보안실로 직행했다. 그곳에는 보안 팀장과 IT 전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에게 민석이 유출한 데이터가 태산그룹의 서버로 전송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 실행을 명령했다. 그것은 전송된 데이터 파일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바이러스는 단순히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태산그룹 내부의 불법 비자금 장부와 로비 리스트를 역으로 해킹하여 도진의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도진은 화면 가득 채워지는 데이터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석이 넘긴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었고 그 폭탄의 스위치는 오직 도진만이 쥐고 있었다. 오후 늦게 민석이 회사로 복귀했다. 그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해 보였다. 아마 태산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착수금을 받았을 것이다. 도진은 모른 척하며 민석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물었다. 민석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보고하며 며칠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도진은 그 성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오럼그룹의 몰락이 아니라 민석과 연주 그리고 태산그룹의 공멸을 의미했다. 도진은 민석에게 오늘 저녁은 일찍 퇴근해서 쉬라고 배려했다. 민석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다. 아마 연주와 축배를 들러가는 길일 것이다. 도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민석의 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마음껏 즐겨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태산그룹의 전무이사는 박민석이 건넨 USB 메모리를 손에 쥐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고급 일식당의 은밀한 룸 안에서 이루어진 이 거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민석은 오럼그룹의 핵심 기술과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입찰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태산그룹 계열사의 대표직과 막대한 성공 보수를 약속받았다. 술잔이 오가는 동안 민석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번져나갔고 그는 이미 자신이 강도진을 밟고 올라선 승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태산의 전무는 민석의 능력을 치켜 세우며 오럼그룹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대화가 도진이 심어놓은 초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강도진은 평소보다 더욱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근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을 그려 넣었고 걸음걸이조차 힘겨워 보이도록 연기했다. 그는 비서실장인 민석을 호출하여 자리에 앉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사회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믿었던 투자처에서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도진은 머리를 감싸쥐며 회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쳤고 민석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진을 위로했다. 민석의 눈빛 속에는 도진의 불행을 즐기는 잔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도진은 그것을 모른 척하며 더욱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개인 자산 일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운을 뗐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석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알짜배기 부동산과 주식 일부를 아내 이연주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법적 서류였다. 도진은 채권단이 들이닥치기 전에 연주에게라도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는 핑계를 댔다. 민석은 서류를 훑어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강도진의 막대한 재산이 제 발로 굴러들어 오는 순간이었다. 민석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회장님의 깊은 뜻을 사모님도 이해하실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처리를 돕겠다고 나섰다.
도진은 민석의 손을 잡으며 자네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호소했고 민석은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도진은 퇴근길에 일부러 약국에 들러 수면제와 두통약을 처방받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식탁 위에 약봉투를 올려놓으며 연주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시각적으로 각인시켰다. 연주는 걱정하는 척하며 물을 떠다 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도진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서류 봉투에 꽂혀 있었다. 도진은 식탁에 마주 앉아 무거운 분위기를 잡으며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연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준비해온 증여 계약서를 꺼내놓았다. 연주는 놀란 척 입을 막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찍었다.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도진을 끌어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도진의 가슴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도진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슬픈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계약서 뒷면에 숨겨진 특약 조항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조항은 수증자가 부정행위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증여는 즉시 무효가 되며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전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그 특약은 특수 잉크로 인쇄되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특정 온도에서만 나타나도록 조작된 상태였다. 며칠 뒤 언론에는 오럼그룹의 위기설을 다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민석이 태산그룹과 공모하여 퍼뜨린 악성 루머였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도진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 혼란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임원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했지만 도진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이 위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민석은 도진이 충격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믿고 더욱 대담하게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오늘은 강도진과 이연주의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도진은 이 파티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재함을 과시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연주와 민석을 방심의 절정으로 밀어넣기 위한 무대였다. 파티장은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으로 예약되었고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초청되었다. 도진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감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오늘 밤이 그들에게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임을 되뇌었다. 파티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 장식으로 가득 찼고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연주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등장했다. 그녀의 목과 귀에는 도진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세트가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목을 조일 쇠사슬이나 다름없었다. 하객들은 오럼그룹의 위기설을 수군거리면서도 겉으로는 도진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연주의 허리를 감싸고 하객들을 맞이하며 완벽한 인꼬 부부의 모습을 연출했다. 민석 역시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도진의 뒤를 따르며 비서로서의 의전을 다했지만 그의 시선은 틈만 나면 연주에 드러난 어깨와 가슴 라인을 훔쳐보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은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도진은 참석해준 귀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옆에 서 있는 연주를 바라보며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내조해준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오럼 그룹도 없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연주는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도진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답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말의 진위를 아는 사람은 오직 도진뿐이었다. 도진의 연설이 끝나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도진과 연주를 둘러싸고 축배를 들었다. 민석은 사람들 틈에 섞여 샴페인을 마시며 도진을 비웃었다. 그는 도진이 곧 파산할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이 연주와 함께 도진의 재산을 가로채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런 민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격려했다. 민석은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자네에게 더 큰 선물을 주겠다고. 민석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도진은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파티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연주는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민석 역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슬그머니 사라졌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보안 앱을 실행시켰다. 화면에는 비상구 계단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연주와 민석은 좁은 비상구 계단에서 서로를 탐닉하고 있었다. 연주는 민석의 목을 끌어안으며 도진이 곧 망할 것이라고 낄낄거렸고 민석은 그녀의 몸을 더듬으며 우리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역겨운 대화와 행동은 고스란히 도진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다. 도진은 그 영상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 대신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했다. 도진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잠시 후 상기된 얼굴로 돌아온 연주와 민석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은밀한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다. 도진은 웨이터에게 독한 위스키를 주문해 한 번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그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느끼는 승리감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 곧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도진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였지만 그는 아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최고의 쇼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도진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주요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며 내일 있을 긴급 이사회 참석을 당부했다. 주주들은 도진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의아해하면서도 알겠다고 답했다. 연주와 민석은 파티가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빨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안달이 난 기색이었다. 도진은 그들의 조급함을 즐기며 천천히 파티장을 정리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세 사람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올랐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피곤에 지친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열어두고 두 사람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연주는 피곤하다며 먼저 침실로 들어갔다. 민석은 도진에게 내일 일정을 보고하고 퇴근하려 했다. 도진은 민석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 될 테니 늦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석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다. 도진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내일은 민석이 그토록 원하던 태산그룹과의 입찰이 있는 날이자 도진이 준비한 거대한 덫이 작동하는 날이었다. 도진은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민석의 횡령 증거와 연주의 외도 증거, 그리고 태산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들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결전의 날인 입찰 당일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다. 강도진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점검했다. 오늘이야말로 그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복수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이연주에게 다가가 힘없는 목소리로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연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도진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영혼이 없었다. 그녀는 도진이 나가자마자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공유할 것이 뻔했다. 도진은 현관문을 나서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오늘 저녁 두 사람이 맞이하게 될 현실은 그들이 꿈꾸던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일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입찰 장소인 컨벤션 센터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오럼그룹과 태산그룹의 라이벌 매치는 재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진이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한 경직된 표정으로 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 뒤를 따르는 박민석은 겉으로는 도진을 보좌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는 태산그룹 임원진이 앉아있는 쪽을 힐끔거리며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도진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서도 모른 척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신협을 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연기에 몰입했다.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태산그룹 측 발표자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단상에 올랐다. 그들이 제시한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화려했고 무엇보다 공사 비용 절감안이 획기적이었다. 장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석은 도진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했다. 자신이 빼돌린 오럼그룹의 기밀 데이터가 태산그룹의 제안서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며 절망하는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도진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태산그룹이 제시한 저비용 절감안은 도진이 조작해둔 가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고 실제 공사가 진행된다면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게 될 독이 든 성배였다. 드디어 입찰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태산그룹의 이름을 호명하자 환호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태산그룹 임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했고 민석은 도진의 눈치를 보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힘겹게 태산그룹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다. 패배를 인정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지만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조소했다. 지금 당신들이 쥐고 있는 승리의 트로피가 곧 당신들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회장을 빠져나왔고 민석은 부축하는 척하며 도진을 차에 태웠다. 차 안에서 도진은 민석에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으니 먼저 들어가 보라고 지시했다.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도진은 차가 출발하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금융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두 번째 단추를 끼울 차례였다. 도진은 변호사에게 이연주에게 증여했던 부동산과 주식에 걸어둔 특약 조항을 즉시 발동시키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민석이 횡령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했던 차명 계좌들에 대한 지급 정지 신청을 은행에 접수하도록 조치했다. 도진은 차창 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승리에 도취해 있을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얼음물 속에 처박아 버릴 시간이었다. 한편 태산그룹 본사에서는 축배를 들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술팀이 입찰에 사용된 설계 도면과 비용 데이터를 정밀 재검토하던 중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도진이 심어둔 가짜 데이터는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 입찰이 끝난 직후 원본 수치로 복구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복구된 실제 공사 비용은 태산그룹이 써낸 입찰가보다 3배나 높았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태산그룹 회장은 격노하여 담당 임원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졌고 정보를 제공한 박민석을 당장 잡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민석은 태산그룹 전무의 전화를 받았다. 전무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네가 넘긴 자료가 엉터리였다고 소리쳤다. 민석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변명했지만 전무는 당장 해명하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화를 끊었다. 민석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밀 계좌 잔고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접속 불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알림창이 떴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현주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VIP 대우를 받으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받은 재산이 있으니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다고 생각하며 수천만 원짜리 가방과 보석들을 골랐다. 하지만 결제할 때가 되자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말했다. 연주는 그럴 리 없다며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연주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그녀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이 법적 분쟁으로 인해 압류되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연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민석은 황급히 회사로 돌아와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접속 권한이 차단되어 있었다. 그때 도진의 보안팀장과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보안팀장은 민석에게 사내 보안 규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통보하며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했다. 민석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직원들은 그를 무시하고 짐을 챙기라고 강요했다. 민석은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도진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덫을 놓은 사람이 강도진일 것이라고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단지 태산그룹이나 다른 경쟁 세력의 공작이라고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할 뿐이었다. 밤늦게 귀가한 도진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있는 연주를 발견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불을 켜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연주는 도진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울부짖으며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었다고 하소연했다. 도진은 놀란 연기를 하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신욕을 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도진은 침통한 표정으로 연주에게 말했다. 당신이 서명한 증여 계약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채권단이 들이닥치기 전에 일단 당신 명의의 재산이라도 보호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모든 자금이 묶여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연주는 절망하며 바닥을 쳤지만 도진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민석은 도망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주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인적 드문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만났다. 민석은 태산그룹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연주를 다그쳤다. 연주는 자신도 빈털터리가 되었다며 오히려 민석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소리 질렀다.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던 두 사람은 결국 몸싸움까지 벌였다. 민석은 연주의 뺨을 때렸고 연주는 민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입술로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들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도진이 고용한 탐정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의 불륜과 공모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태산그룹의 입찰 비리 의혹과 오럼그룹 전 임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도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이 사태와 무관하며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회사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론은 도진에게 동정표를 던졌고 태산그룹과 민석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도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고 오럼그룹의 주가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마지막 일격뿐이었다. 민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태산그룹의 추적을 피해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지내던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도진을 협박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오럼그룹의 다른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도진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도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민석이 알고 있는 비리란 도진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흘린 가짜 정보들이거나 이미 도진이 손을 써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둔 것들이었다. 도진은 민석의 협박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민석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다. 약속 장소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잠복하고 있을 폐공장이었다. 도진은 폐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으니 안심하라고 그녀를 달랬다. 연주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도진의 말에 희망을 걸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집에 얌전히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속으로는 그녀 역시 곧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석이 잡히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공범인 연주의 죄를 낱낱이 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도진은 두 사람의 파멸이 서로의 배신으로 완성되는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형벌이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폐공장을 향해 질주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곳마다 빗줄기가 사선으로 그어지며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폐공장에 도착한 도진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폈다. 저 멀리 빗속에 서 있는 민석의 모습이 보였다.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는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다. 도진이 다가가자 민석은 도끼 어린 눈으로 돈 가방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도진은 빈손을 들어 보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박민석, 너는 끝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도진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석을 포위했다. 민석은 도진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갔다. 도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연극의 막이 내리고 현실의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오럼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긴급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번 총회는 박민석이 구속되기 전 이연주와 함께 규합해둔 반대파 세력들이 강도진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소집한 자리였다. 이연주는 창백한 얼굴을 두꺼운 화장으로 가린 채 주요 주주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석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도진의 지분을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도진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서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회의실 안을 가득 메운 주주들과 이사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공기 중에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회의 시작 정각이 되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입장했다. 그는 해임을 앞둔 위기의 경영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좌중을 압도했다. 도진이 자리에 앉자 장내의 소란이 일순간에 잦아들었다. 반대파 이사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회사의 경영 악화와 최근 불거진 스캔들을 이유로 도진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도진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여유로운 태도는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연주는 도진의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반대파의 성토가 끝나자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진은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자신의 무능력이 아니라 내부의 썩은 환부 때문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준비된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박민석이 주도하고 반대파 이사들이 묵인하거나 동조한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려진 회사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차트를 보며 반대파 이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도진은 숫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그들이 회사를 어떻게 갉아먹었는지 냉혹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도진은 분위기를 바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도덕적 해이와 배신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화면이 바뀌고 거친 노이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연주와 박민석이 호텔과 차 안에서 나누었던 미래 장면들이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도진을 조롱하고 회사를 집어삼킨 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신성한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다. 점잖은 주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자신의 치부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이연주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다. 도진은 혼란에 빠진 장내를 진정시키지 않고 영상을 계속 재생시켰다. 영상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를 넘어 그들이 주가 조작을 공모하고 경쟁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던 범죄 사실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도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연주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바보로 알고 기만하던 그 모든 순간을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이다. 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조작이라며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도진은 그녀의 발악을 비웃듯 변호사를 단상으로 불러 올렸다. 변호사는 연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증여 계약서의 원본을 스크린에 띄우고 특약 조항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증여 계약서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신행위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이미 이전된 권리 또한 소급하여 박탈된다는 내용이었다. 즉 이 연주가 믿고 있던 도진의 지분은 애초에 그녀의 것이 된 적이 없었으며 그녀는 현재 빈털털이나 다름없다는 선고였다. 연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도진을 배신하고 얻으려 했던 모든 부와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주주들은 도진의 치밀한 준비성에 감탄하며 웅성거렸고 연주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도진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도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또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어젯밤 경찰서 취조실에서 촬영된 박민석의 진술 영상이었다. 수갑을 찬 초췌한 모습의 민석은 형사 앞에서 울먹이며 모든 범죄를 이현주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현주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이며 횡령과 기밀 유출 또한 그녀가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이라고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다.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가차없이 배신하는 모습을 보며 연주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저 개자식이 거짓말을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은 광기에 사로잡힌 악녀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도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결론을 내렸다.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주주들의 이익을 해친 주범이 누구인지 이제 명확해졌으니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일제히 도진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해임하는 투표에 붙여지기도 전에 폐기되었고 오히려 반대파 이사들의 해임과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지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대기하고 있던 요원들이 연주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퇴장을 요구했다. 연주는 도진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요원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 나갔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드레스는 구겨지고 찢겨 그녀의 처참한 몰락을 대변하고 있었다. 회의실 밖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연주가 끌려 나오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담아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카메라 렌즈를 피할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사모님에서 파렴치한 범죄자이자 불륜녀로 추락하는 순간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회의실 안에 남아있던 도지는 스크린을 통해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할 정도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타버려 재만 남았기 때문일 것이다. 총회가 마무리되고 도지는 다시 단상에 섰다. 그는 개인적인 가정사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오럼 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주들은 기립 박수로 그에게 신뢰를 보냈다. 도지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배신자들을 축출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 누구도 감히 도진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도진은 창가로 다가가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도진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고 적들은 파멸했다. 하지만 승리감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몫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연주와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이제 과거의 미련은 모두 지워졌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냉철한 CEO의 가면을 고쳤었다. 그에게는 아직 수습해야 할 회사 일과 새롭게 시작할 미래가 남아 있었다. 도지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자신의 제국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법정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이현주와 박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등 뒤로는 수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숨을 죽이며 재판장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화려한 삶을 누리던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화장기 없는 이현주의 얼굴은 거칠고 푸석해져 있었으며 박민석은
며칠 사이 급격히 노화가 진행된 듯 머리가 희끗해져 있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하자 법정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그리고 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가장 신뢰해야 할 배우자와 상사를 기만하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받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박민석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수십억 원이 선고되었고 이현주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현주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민석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던 지난 공판 때와 달리 이제는 발악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끝없는 후회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을 것이다. 강도진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에도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단지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마침내 도려냈다는 안도감만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뒤늦게 그를 발견한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도지는 가볍게 목례만 했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은 법의 심판을 통해 증명되었기에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수행기사에게 회사로 가자고 짧게 지시했다. 이제 과거를 청산했으니 미래를 건설할 시간이었다. 오럼그룹 본사로 돌아온 도지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박민석과 결탁하여 회사를 좀먹던 임원들은 전원 해임되었고 그 자리는 능력 있고 충성심 강한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도지는 그동안 박민석 일당에 의해 좌천되었거나 빛을 보지 못했던 숨은 인재들을 직접 발굴하여 요직에 앉혔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고 혁신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도지는 직원들에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독려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은 도진의 리더십에 환호했고 오럼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도진은 박민석이 태산그룹에 넘기려 했던 가짜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하여 진짜 혁신 사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가짜 데이터 속에 숨겨두었던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고 대신 친환경 에너지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업계의 판도를 뒤집는 획기적인 기획이었고 정부와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냈다. 태산그룹은 가짜 데이터에 속아 막대한 손실을 입고 휘청거리고 있었지만 오럼그룹은 도진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도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을 내려다보며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쾌감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 이현주와의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유책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소송은 도진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녀는 위자료는커녕 도진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남은 재산마저 모두 털어넣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교도소에 수감된 연주는 도진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 편지들을 뜯어보지도 않고 비서에게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그에게 이현주라는 존재는 이미 지워진 낙서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감옥 안에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비참하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도진이 그녀에게 내린 가장 가혹하고도 적절한 형벌이었다. 도진은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완전히 뜯어고쳤다. 연주의 취향이 반영되었던 가구와 장식품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고 그 자리는 도진이 좋아하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가구들로 채워졌다. 침실의 침대 매트리스는 물론이고 커튼과 벽지까지 모두 교체하여 그녀의 흔적을 냄새조차 남지 않게 지워버렸다. 공사가 끝난 날 도진은 새롭게 단장된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고요한 집 안에는 오직 클래식 음악만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 정막이 외로움으로 다가왔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자유로 느껴졌다. 그는 혼자라는 사실이 이토록 편안하고 홀가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느 날 도진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박민석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의무실에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평소 거만한 태도와 얌체 같은 행동으로 수감자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도진은 그 보고를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권력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박민석은 그저 나약하고 비굴한 인간일 뿐이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앞으로 박민석이나 이연주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살아서 겪는 지옥도에 더 이상 관심을 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진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격리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오럼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었다. 도진은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은 경영대학원의 필수 연구 사례가 되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승마와 요트를 즐기며 자신만의 삶을 가꾸어 나갔다.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운 것이다. 주변에서는 그에게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도진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는 지금의 자유로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 당분간은 누군가에게 얽매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도진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배신과 아픔을 승화시켜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쏟아부었다. 재단 출범식 날 도진은 연단에 서서 진정성 있는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성공과 부보다는 신뢰와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강조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 도진은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해 보였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그의 삶을 갉아먹지는 못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늦은 밤, 도진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도시의 불빛을 번지게 만들며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문득 1년 전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느꼈던 분노와 절망이 떠올랐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철거 작업이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유리에 손을 대었다. 차가운 냉기가 손끝에 전해져 왔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을 지킬 힘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박민석이 훔쳐 가려 했던 가짜 데이터의 원본이자 복수의 시작점이 되었던 물건이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만지작거리다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다. 이것으로 복수의 마지막 조각까지 모두 정리된 셈이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코트를 걸쳐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당직을 서는 경비원의 힘찬 인사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진은 그에게 수고하라는 말을 건네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는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보며 그는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로비로 내려온 도진은 우산을 펴고 회사 정문을 나섰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젖은 도로 위를 천천히 걸으며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상쾌한 바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오럼그룹의 신제품 광고가 화려하게 나오고 있었다. 도진은 그 광고를 잠시 바라보다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해 보이지 않고 거인처럼 당당하고 웅장해 보였다. 며칠 후 도진은 휴가를 내고 홀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남해의 조용한 섬이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해변을 거닐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들리는 그곳에서 그는 온전한 휴식을 취했다. 낚시를 하고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꿀맛 같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는 해변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치열했던 복수극의 주인공이었던 자신과 지금 이 평화로운 자연 속에 있는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폭풍우가 있었기에 지금의 고요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도진은 백사장 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들까지 모두 태워보냈다. 불꽃은 춤을 추듯 위로 솟구치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문득 이연주와 박민석도 어딘가에서 이 달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감옥 안에서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도진은 모닥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 일어섰다. 내일이면 다시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이제 어떤 적이 나타나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도진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도진은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오럼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야망을 품고 힘차게 문을 열었다. 비서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도진은 그들에게 밝은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넸다. 점심시간 도진은 직원 구내식당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도진은 자연스럽게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그는 신입사원들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도진의 소탈한 모습에 곧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었다. 도진은 그들의 눈에서 열정과 희망을 보았다. 그것은 과거 박민석이나 이연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생명력이었다. 도진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식당을 나섰다. 어느 맑은 가을날 도진은 오럼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장에 섰다. 단상 아래에는 수천 명의 임직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은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 즉흥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직과 신뢰만이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도진은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하늘에서는 오색 풍선이 날아올랐고 축포가 터졌다. 도진은 날아오르는 풍선들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 제2막도 저 풍선들처럼 높이 비상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강도진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쓰라린 배신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불사조처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날아오를 것이다. 악인들은 파멸했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주인공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한 남자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도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오럼 그룹의 영원한 제왕으로 남을 것이다.